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전력계통공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도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 스터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누구와 할 것이고, 또 언제 시작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것들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는 겁니다. 일단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면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예를 들어 여기 발을 내딜까 말까 하다 보면은 벌써 거기서 시간 많이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내지도 보고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그 좋은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조금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 금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판단 금이 나오는 겁니다. 노다짐이다. 그건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하는 건 이제 그래도 주되, 예? 아무데나 막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나올 만한 데를 파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건지는 게 그래도 좀 많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좀 아니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건너뛰셔도 조금은 손해를 좀 덜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먼저 키워드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발전소 기계획에서는 전력 수요하고 공급 예비를, 투자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발전소 기획하는 건 다 돈이다 이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발전소를 짓게 되면 1, 2, 3, 4, 5, 6, 7, 8, 90이 해가지고 부지는 다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그래서 처음에는 한 4, 5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두 개씩 이렇게 증진을 해가면서 계속 짓게 됩니다.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쯤 짓는 게 더 좋을지. 여기 보시면 부하를 예측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검토하는 겁니다. 발전소 TL, 연료 계획, 안정도 형식.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보령 같은 것도 처음에 화력발전소로 줬습니다. 1, 2, 3, 4, 5, 6, 7, 8을. 그러다 7, 8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어떻게 됐냐면 IGCC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똑같은 발전소 부지 내에 보시니까 시스템을 그냥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석탄, 가스화 화력발전소로, 왜 옆에 석탄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스화를 해가지고 그걸 발전하면 더 효율이 좋아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뭐 터빈 발전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뭐 기력 발전 들어가면서 스팀 터빈 들어가면서 뭐 복합 발전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2대1이 될지 3대1이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증설하면서 하는 것들도 생각한다는 얘기죠. 연료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현장 낙서 위치 선정 같은 거, 냉각수, 연료 지지 위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딱 지어놨을 때 미리 지어 놓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부지할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보전대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짓기가 힘들죠. 철탑 막 짓는데 막 몇 년씩 걸렸잖아요. 5년씩 넘게. 안성이나 뭐 그쪽에 해가지고, 뭐 그때 양양 쪽에 해가지고 했던 것들도 5년 넘게씩.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원만하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돈만 잘 줬으면. 사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면서 막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거죠. 근데 요즘 그런 게 되나요? 옛날에 가능했지. 요즘에는 주민들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주민들도 힘들죠. 왜? 자기 터전인데 이 터전을 뺏기고 나면 자기가 뭘 먹고 살려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생존이 걸린 입장이니까 더 투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뭔가 문제가, 민원이 들어가고 뭔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레이아웃, 예비 설계 이런 것들은 향후의 증설을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보령 같은 것도 10호기까지 땅 부지를 다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발전소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냉각수 때문에. 그 연료를 저반을 하기가 좋죠.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냉각수도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지 근처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수요지 부근이라는 게 사실은 바닷가니까 없죠. 근데 인천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공단이 많으니까. 울산, 이런 쪽, 경주, 이런 포항, 이런 울진, 이런 쪽은 뭡니까? 다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수요지가 가깝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교육감이 선거가 나타나서 얘기한 게 울진 원자력 같은 경우 30km밖에 안 돼 있거든요. 거기서 폭발나면 어떡하냐, 그죠? 부산 쪽에 난리 난다, 그죠? 뭐 그런 얘기들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30km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그 시골길 같은 거 한 60km로 가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뭔가 사고 나면 금세 밀려든다는 얘기죠. 견적 및 계약. 보통 발전소 기획하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전체적으로 다. 설계하는데 몇 년, 그리고 자재 구매하는데 몇 년, 시공하는데 몇 년.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설계 한 3년 걸리겠죠? 자재 구매 한 또 2, 3년 걸리겠죠? 구매가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물건 들어오는 게 국내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공하는데 3, 4년 또 걸립니다, 또. 예, 시공이라는 게 그냥 시공이 아니라 뭐 토목부터 해야 되거든요. 토목하고 그다음 건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북한 가서 뭐 그 한국형 원자력 같은 것도 막 만들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만들다가 뭐 다 못 만들고 이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외국 가서 이제 또 써먹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이 좋으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모방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 부족한 것들은 있죠. 뭔가 부족한 건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다 안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거 휴대폰 베꼈는데 잘 베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뭔가 버벅거리죠. 아이폰 같은 거 최적화되어 있는데. 실행 스케줄, 요 10년 동안 경제성, 뭐, FIRR, 뭐, EIRR 해가지고 LCA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크게 볼 거냐, 거시적, 미시적 해가지고 크게 볼 거냐, 아니면 짧게 나눠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회귀 분석을 통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 측면을 어떻게 해서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 경제성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자, 그리고, 보시면 개요. 타당성 조사가 충분하게 수반되어야지만 된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부하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시스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또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 지점이 최적화가 되는지 우리도 지금 보면은 신도시를 건설을 하더라도 변전소를 어디다 질 건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전소별로 용량들을 얼마나 써야 될지 이제 수요율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가 부하가 예측입니다. 부하 예측. 부하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기존에 있던 발전기에다가 아니면 스팀 터빈에다가 뭐 기력 터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복합 발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석탄 가스 발전을 할 건지 아니면 분산형 전원을 늘려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원자력 같은 거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죠. 화력 발전 같은 건 좀 줄어들겠죠? 한 7, 8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한 1, 2년이면 됩니다. 대신 용량이 작죠. 현장 낙서하고 위치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환경을 어떻게 할 건지, 설비 측면, 운영 측면, 그리고 계획 측면. 설비, 운영,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측면 해가지고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 견적 및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 EPC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엔지니어링하고 프로큐먼트하고 컨스트럭션 합니다. 엔지니어링이 설계입니다. 프로큐먼트가 구매입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뭡니까?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EPC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EPC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외국에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뭔가 그 건물 짓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설계 할 거야.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어떤 업체들하고 컨소시엄 맺혀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업체들한테 돈 주고 그걸 삽니다. 기본 설계 안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얼마에 하겠다라고 제출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낙찰이 되는 거죠.
낙찰이 되면 뭡니까? 엔지니어링 끝났죠. 기본 설계는.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 설계는 이제 우리가 가서 사람을 쓰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실시 설계 들어가서 뭔가 자재가 어떻게 할 건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자재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현지에 가서 시설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EPC 업체들이 그런 거죠. 뭐 하나건설, 뭐 대림산업,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 뭐 중공업, 삼성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담수화 설비들 많이 계약을 하는 거고. 그럼 보시면은 삼성보다는 하나 같은 경우는 이라크 쪽에 좀 수주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대림 같은 것도 일부 지역 수주했다 그러고, 기타, SK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두바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 많은 사우디라든가, 그런 쪽에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 그 설계를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따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많이 땄기 때문에 그나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가 수주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원짜리다. 그러면 사람들 놀릴 수가 없으니까 900원에 딴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본 것들도 있습니다. GS도 그래가지고 좀 손해를 봤었죠. 일부 이제 건설회사들이 잘 나갈 때 벌어놓은 거를 그런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돈을 뺏긴 적도 있고요. 근데 왜냐면 그게 레퍼런스가 있어야지만 지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없으면 안 줍니다. 그런 레퍼런스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1,000원 밑지고 들어갔습니다. 1,000원인데 900원이면 100원 밑지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2,000원짜리 따면 되거든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못 따게 되면 이제 밑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료 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수업료들을 많이 냈고, 그걸 통해서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일부는 수업료를 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경제세 부분, 최소비용법. LCA법이 최소비용이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내부 수익량, 회계분석법 이렇게 나옵니다. LCA가 로코스트네요. FR은 파이낸스 인터널 레이트고, 이코노믹이고, 이건 경제적 내부 수익률, 저건 내부 수익률.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따로 설명드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컨셉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장애는, 보시면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CO2, 보시면은 교토협약 이후해가지고 6개의 가스에 대해서 제한이 나오고 있죠.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97년 교토회의 때 5.2%의 온실가스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CO2, SOx, NOx, SF6 가스 같은 6개 가스를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고요. 그것들 때문에 요즘 보시면은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 옛날에는 시멘트가 어떻게 만드냐면 저기를 가져오면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 살짝 열을 가해가지고 살짝 구워내거든요. 구운 다음에 그거를 갈아가지고 옆에다 넣어주는데 굽는 부분에서 거기는 화력발전소처럼 발전소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구워야 되니까 화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화로에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저희 일본에서 폐타이어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때웠습니다. 석탄도 집어넣고 고무 폐타이어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요즘엔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 굴뚝 연두에다가 시청에서 갖다가 다 달아놨습니다. 센서를. 네? 그리고 감시하고요. 요즘은 석탄 하는 데들도 주위에 그런 먼지 비산 안 되게끔 뭔가 조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그 지역 같은데 석탄 공장 근처에서 보시면 여기 폐병 걸려가지고 많이 사람들 죽고 그랬었죠. 맨날 시커먼 그 부분이 날아다니니까.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뭐가 있냐? 정기적, 기계적, 환경. 장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정기적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얘도 환경장애를 정기적하고 기계적으로 봤다 이거죠. 대기후 세 개로. 물리적, 화학적 장애는 안 보고 정기적, 기계적, 대기오염 이렇게 세 가지 장애를 봤습니다. 정기적인 부분은 코로나, 소음, 가청소음, 지직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21kV가 넘었을 때 나타나는 거고 전파장애, 전자파장애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라디오 부분에 대해서 고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라디오가 지지직거린다든가 화면이 고스트로 인해 가지고 떨려진다든가 아니면 전자파장애에서 전파장애가 있고 전자파장애가 있는데 정전유도 장애해가지고 아까 지금 EMI 뭐라고요? 전자파로 해서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 전자파가 뭐냐? 면도기, 전기 면도기 쓰시죠? 그럼 여기서도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가우스 측정을 하면 이제 그게 약하긴 한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전기 면도기가 강하다 이거죠. 그런 게 여기 계속 닿다 보면 여기 뭔가 이쪽에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밖에 안 쓰는 거죠. 요즘 보면은 핸드폰도 전자파 많이 나오죠. 그 어떻게 보면 여기다 뭐 금딱지 같은 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전자파 덜 나온다고. 그게 이제 그 흡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덜 나오게끔. 기계적인 부분은 아까처럼 튼튼한 부분인데 이게 보면 풍성. 코로나 부분하고 상관없는 이제 풍성. 왜냐면 직각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니까 그걸 좀 부드럽게 하면은 소음이 좀 덜 날 거 아닙니까? 부딪히는 소리가. 그리고 경관장애 같은 경우는 스카라인 훼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철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강간으로 쓰게 되면 하나고 거기다 뭐 색깔을 칠한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처럼 달아가지고 이게 나무처럼 보여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색을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8분응선에 넣어가지고 고지 위에 이렇게 우뚝 솟아놓는 게 아니라 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소음장애 같은 경우는 소음기계를 다 한다 이거죠. 진동장치를. 이렇게. 대기오염 같은 거, 아까 속스, 녹스, CO2, 뭐 분진, 배연,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발전소에 대한 환경장애 쪽하고 좀 유사하죠. 속스나 녹스는. 속스는 황입니다, 황. O는 어떻게 합니까? 산소입니다. N은 뭐죠? 질소입니다. CO2는 탄소,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산소가,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죠. 산소가 다른 거하고 결합하면서 남긴 화학 물질이라는 거죠. 황 같은 경우는 아까 석탄에서 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한 80% 되거든요. 79.뭐 몇인데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CO2는 거기서 타면서 탄소 성분이 나오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이. 번개탄 같은 거 차 안에서 피워놓는 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공기 중에 80%가 질소라면서요. 산소는 몇 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몇 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그 산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방 좀 운명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밑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사람들 문제 생기고 그런 게 그 아니면 안에 있던 질소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 산소통 안에 있는 질소 성분이 우리 몸에 용해가 되면서 뭔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해를 이제 퍼져 있다 한꺼번에 가서 뭐 뇌에 가서 퍼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는 거 좋습니다. 올라올 때는 압력을 천천히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압력에 따라서 급격한 압력 차이가 있으면 그 압력 차이에 있던 부분이 그게 나중에 우리 몸으로 세게 들어온다 이거죠. 천천히 들으면 이게 천천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감압을 해주는 거죠.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 산소통 같은 데 들어가 있으라고 하죠.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 들어갔던 압력에 맞춰서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압력을 분해해주면서 몸에 있던 그 숨 쉬면서 몸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진, 뭐 배연, 연기죠. 복수기의 냉각수에는 온배수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어장 같은데 따뜻한 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달라붙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청소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뭔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배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여기 지금 뭐 침수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것도 배도 그게 있습니다 다. 그래서 평상시에 평행수가 아니라 물건을 실으면 이게 내려갑니다. 물건을 안 실으면 올라가고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 밑에는 항상 물에 잠겨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온갖 조개라든가 이런 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긴 전류를 살짝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달라붙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뭐 불식 같은 걸 방지하고 뭐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배 밑에는 원래. 그래서 얘가 오면은 배 수리할 때 그런 것들도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수리하는 조선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고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크 부분에 넣어가지고 수요 관리는 요거를 보시면은 속스, 녹스, 그겁니다. 교토일각, 전기질 장애, 코로나 장애, 가청소음 장애, 전파 장애. 이 전선과 같은 경우는 486도체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뭘 꽂아놓는다고요? 예? 그렇죠. 여기 스파이럴 로드라고 해가지고 돌돌돌돌 갈아맞죠. 765에 가청섬을 없애려고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아놓는다 이거죠. 그런 것도 보고 카디널 타입 같은 걸로 전선 사용하고, 예? 전파장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파장애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거리를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파는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차단을 해주든가 아니 차단을 못 해주면 떨어뜨려야 되겠죠. 여기 뭡니까? 송전선을 전파방향과 평행한다. 전파하고 평행한다 그러면 틀리게 가는 거죠. 직각으로 안 만나게끔. 옆으로 가면은 얘가 전파는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면 얘하고 얘는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직각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만나니까 뭔가 영향을 미치겠죠. 도체수를 많게 한다. 그러면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안테나 위치 높이 조정을 해서 수신한다. 뭐 증폭기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전자파장애. 아까처럼 열작용, 자극작용, 비열작용, 뭐 간접작용 이런 것들이 전자파가 아까 여기 핸드폰 오래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뜨뜻해지죠? 그 여기 보면 피부병 같은 거 생깁니다. 또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비열작용, 간접작용 뭐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제 써 나가셔야죠. 아까는 큰 테마였고 여기서는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올려주는 게 좋죠. 왜? 765 같은 경우는 100m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요게 1m에서 여기 1m에서 50V/cm네요. 가우스는 뭐 2가우스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국제규격보다는 낮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죠. 계속 뭔가 지나가는데. 기계적, 풍성, 칼만화력 이게 나오는 게 전선의 진동과 진동 영향 방대 재측에서 칼만화류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예? 그거는 대책이고 미풍진동이죠. 미풍진동이 먼저 나와야죠. 미풍진동이 어떻게 된다? 칼만화류에서 생성이 된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미풍진동 다음에 갤러핑, 예? 슬리트 점프 이런 것들 눈에 의한 것들 이제 갤러핑은 어떻게 된다? 날개로서 올라가는 거. 슬리트 점프는 빙설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죠. 대책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 영향 대책. 원인은 뭐다? 칼만화류 때문에. 예? 소용돌이가 생겨서 영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뭐 간접적으로 가깝게 되다 보면 경관 역산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책은 또 어떡합니까? 아톡스 베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경관장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 스카이라인은 아까 7, 8분 능선에 한다고 했죠. 이런 내용들. 강간형 철퇴를 하고요. 자연택으로 도색하고. 소음장애 같은 경우는 저소음기기, 음원 차단, 진동 저감, 기기 연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뭐 나무들을 해가지고 바깥에 소음 안 들리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에서 한다든가 대기오염 장애 같은 경우는 이 속수녹수를 하기 위해서 연료 중에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거 PFBC 같은 석회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석회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빼냅니다. 밑으로. 그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영양 수분과의 친형으로 황산이 생성된다. 폐 산성비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 S니까 황 아닙니까? 황. 산성비, 연료대체, 양질의 연료를 사용해서 저항류. 여러분은 이제 황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경유에도 들어가 있고요. 있는데 그게 작을 뿐이죠. 그리고 휘발유에도 들어가 있으면 황이 고급 휘발유는 좀 황 성분이 적은 거죠. 안에 폭발할 때 그런 부분이 적게 나오는 부분. 근데 아주 적으니까 원래 자체가. 근데 이제 중유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GCC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석탄을 잘게 쪼개도 미분탄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더 아주 해가지고 잘 탈 수 있는 가스를 만드는 거죠. 아주 쪼개가지고. PFVC는 가압 유동층이죠. 유동층이니까 막 밀가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비비면 안에 뭐 들어있죠. 얘도 보시면 아까처럼 분쇄된 거를 집어넣습니다. 진쇄된데 그 안에서 유동층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유동층이라는 건 뭔가
뭐니까 밀가루 반죽한다고 얘기했죠. 밀가루 반죽은 아직 그 물이 좀 질퍽질퍽한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도 처음에는 띄울 때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중유를 뗍니다. 중유를 떼가지고 온도가 800에서 한 900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 저기가 들어가서 잘 타면서 그때 회오리 보셨죠? 옛날에 발전 동영상 강의할 때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게 유동충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가압을 시킨 겁니다. 순환 유동충, CFBC는 그냥 자연스럽게 서큘레이션 되면서 유동충이 생기는 거고, 가압 유동충은 거기다 적정한 압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압력을 밀어주는 거죠. 그 유동충을.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압력이 있었을 때 더 잘 타고 폭발이 잘 일어나니까. 단점은 이런 것도 용량이 크지를 못합니다. 용량이 크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PFBC 같은 한 230 톤인가? 옛날에 보니까. IGC 같은 건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화력발전에 한계가 있죠. 녹스는 여기 보시면은 산성비, 스모그, 저녹스 버너를 설치한다. 배연, 바깥으로 가지고 보시면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연도 나오기 전에 그 전기 집진장치들 있죠. 전기 집진장치 쪽에서는 전자기적으로 해가지고 뽑아드리는 거, 그 전에 화학적인 성분을 해가지고 뽑아냅니다, 다. 이런 탈성문이라든가 이거 탈질, 타랑 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랑, 황성분을 빼내는 것, 탈질, 질소 성분을 빼내는 것, 이런 촉매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탈질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도 되면은 나중에 나온 것들을 이제 그 분방전을 일으켜 가지고 어느 그쪽 옆에다 붙이게끔 한 다음에 그거를 쇳덩어리로 돌아가면서 탕탕탕 떨어가지고 밑에 있는 걸 긁어내는 식으로 또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2단 연소.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은 그런 황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온도를 좀 틀리게 해가지고 그런 그 황성분이 적게 나타나게끔 한다든가 질소 농도를 저하고 고온 지속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가 높으면 뭐라고요? 아까 그런 성분이 생기기 쉽다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든가 배기가스를 혼합한다든가 연소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소 방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고요. CO2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줄여준다 이거죠. 방법을 바꾸겠다.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CO2를 제거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분진 같은 거 제측하는 부분. 집진 설비죠. 석탄 분진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안에서. 1차는 기계식, 2차는 전기식. 분방전 이래가지고 안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걸 다 붙게끔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붙여가지고 거기서 붙어 있는 거를, 쇳덩어리 같은 걸로 탁탁탁 쳐가지고 떨어뜨리게끔 한다면 하는 거고. 배연.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연도를 높이면 배기가스의 확산 역사가 높고 착지 농도가 저하된다. 그럼 멀리 가서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죠. 이게 낮으면 낮게 깔리는데 높으니까 멀리 퍼지다 보니까 그런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복수기의 냉각수, 이런 거 어패류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패스, 심층치수. 그러니까 물을 밑에서 이렇게 뽑아들이면은 되고, 바이패스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복수기의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치수 냉각수의 일부를 복수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직접 방수로 흘려서 온배수와 혼합시켜 배수 온도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안에 거는 계속 돌고요. 바깥에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안에 있는 뜨거운 물 부분이 바깥으로 덜 나가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심층 치수는 아예 차가운 부분을 하게 되면은 더 냉각이 시키기 때문에 뜨겁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심층 치수 같은 경우는. DSM 수요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볼까요?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이 나오나요? 전, 소, 패, 평, 수, 지, 효, 비, 절 나오죠?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다고요.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어 평준화를 함으로써 평투, 수자를 지연 회피시키고 효율을 비용, 절감, 효율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럼 대충 말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나머지는 내용들을 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요관리가 DSM이고 SSM이 있다고요. 디맨드 사이드먼트 매니저. 수용가 측에서 관리하는 거. 수기부절 증가라고 얘기했죠, 제가. 기, 부, 절, 증, 가. 근데 4번하고 5번은 전략적이 들어갑니다.
1번하고 3번은 최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외웠습니다. 그럼 최대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최대 수요를 눌러줘야 돼요. 억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수요 관리를 하는 거니까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만드는 건 일부 크게 만들고 거의 줄어지는 역할을 하니까 줄여진다는 얘기죠. 이 기저부하 같은 경우는 왜? 워낙 낮으니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증대를 시키자 이거죠. 이거는 최대 부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옮겨버리자 이거죠. 이전을 한다는 이거죠. 전략적으로 소비를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부하를 증대하고 가변 부하를 조성해가지고 아까처럼 옮기자 이거죠. 그럼 이걸 수기부절 증가 가지고 보시면 돼요. 공급 관리가 이게 뭡니까? SSM입니다. 공급자측 관리. 이게 수요 관리는 DSM이고 이건 Supply Side Management가 공급 관리입니다. 근데 공급 관리 측은 잘 안 나오고요. 이제 부하 관리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수요 관리하고 공급 관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요 관리 쪽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죠. 공급자 측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공급자 측에서 수요를 관리하는 부분은 뭡니까? 전기에너지 저장을 한다든가 연계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부하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부전발 해가지고 부하율이 약화되고 전력수요 급격한 신장이 되고 발전 설비 확충이 어려움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전발로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키워드를. 최대 타겟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거는 수기부절 증가하고 최대 타겟은 뒤에 가서 보시면은 최제 타겟 그러니까 최제 타겟 이렇게 최대 전력 관리 장치. 아니 왜냐면 이제 부하 관리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부하를 관리니까 최대 전력을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고 최제 전류를 제한을 하는 거고 타임 스위치를 하는 거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안 쓰게끔 관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제 타겟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그냥 딱딱 했습니다. 수기 부전력과 최제 타겟 최제 타겟 이렇게 부전발 해놓고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더 했다가 이 에어가지고 썼는데 그때 한 18점 정도는 나온 것 같다. 그건 뭐냐, 요 모범 답안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요 모범 답안대로. 왜? 채점자가 들고 오는 모범 답안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점수가 그 정도 나온 거 봐서는. 그러니까 얘가 모범 답안이라 보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 점수가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또 볼까요? 수기부절 증가라면서요. 수기부까지만 보겠습니다. 수기부. 수, 기, 부. 최대라면서요. 최대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되죠? 기저부하를 증대했습니다. 이렇게. 최대 부하를 이전했습니다. 그림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내용 보시면 딱 개념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키워드만 보시면 나머지는 쉽게 최대 수요 억제 뭡니까? 냉방기기 가동 중지 피크컷 시간으로 기존 모금 부담 이 피크 시에 고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저부하 증대는 왜냐면 효율을 늘리는 겁니다. 효율을 그러니까 추결 난방 같은 거 해가지고 심야 온수에 해가지고 그때는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요 뭡니까? 요때 냉각을 할 거를 빙축연을 해가지고 요때 냉각을 해가지고 얼음을 얼려주는 겁니다. 그럼 얼음에 의해서 요때 냉방을 할 때 그 얼음수를 이용해가지고 차가워진 공기를 보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기저부하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기존에 여기는 설비를 안 썼던 건데 여기에 써야 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쓴 거죠. 최대 부하를 이전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크식 전력소를 경바대로 이동한다. 축냉식 설비 여기 있죠. 이건 추결 난방인데 이건 축냉식 설비죠. 개념은 양수발전소 가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 있습니다. 심야 온수 이렇게. 수기부 절증가. 절증가인데 4번하고 5번은 절증가라고요. 근데 여기는 전략적이라면서 전략적으로 두 개. 전략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부분이라 이거죠. 가변부하를 조성해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에 꺼서 전체적으로 피크를 줄여주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요관리 방법 중 직접 부하관리, 간접 부하관리. 이제 부하관리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관리에서는. 직접 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간접 부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저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에어컨을 키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들 옛날에 그 가정집에서 하면서 직접 부하 관리로 해가지고 수요 관리해서 에어컨은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나? 전원 장치를 저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쟤네가 또 마음대로 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쟤네가 꺼버립니다. 우린 키고 싶어도 안 켜집니다. 쟤네가 꺼놨으니까. 대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을 30%를 뚝 떨어뜨려 줍니다. 그 시간에 안 쓰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상시 때 그 시간대 안 쓰는 사람이면 전기요금을 싸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직접 부하 관리. 최재타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아까처럼 전력 관리 장치가 있고 통신을 통해서 뭔가 PLC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간접 부하 관리는 이번 여름에 휴가 7일부터 30일 사이에 가면은 전기요금 감면해줄게. 일주일 이상 해가지고 요 시간대 피크를 얼마 이상 줄여주면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전기요금 절감. 이게 간접 부하 관리죠. 그리고 고효율 전동기를 쓴다든가 하면은 거기서 융자를 해가지고 해준다든가. 왜?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썼으니까 효율이 좋으니까 전기 요금을 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융자를 해서 해주게끔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전력량에 대한 하계 휴가 조정 있죠. 전력 수요 조정 있죠. 계절별 시간별 차등 조정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간접 수요 관리 요금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형백 정보로 외웠는데 이건 형백 전고구. 응? 형광래프가 있고 백열등이 있고요. 여기 형백 전구들 있고요. 그다음 안전기 형백 전구에서 이게 안전기고 이게 전구였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줄여가지고 요즘 40W짜리는 없습니다. 32W밖에 없죠. 형광등 자체가 40W를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한 5년 전쯤인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W짜리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호 이렇게 있죠. 옛날에 보시면 형광등 거기도 이제 32W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건 뭡니까? 55W짜리 이런 건 나오죠. 40W는 없어도 55W 또 등이 하나가 하나를 가지고 더 전기요금 적게 쓰면서 밝기는 밝은 LED형들도 나와 있고요. 여기 에스코 사업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 진단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관리 기법들도 많이 나왔었죠. DS는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 부하 관리. 잠깐만, 여기죠. 수요 관리의 개념. 그리고 수기 부절 증가. 장점, 단점 해가지고 여기 나와있죠. 직접 부하 제어. 수요 관리 기법. 가변 부하 조성. 직접 부하 제어. 어떻게 하냐. 아까 보시면 5000kW 이상에서는 300kW, 500kW에서 10%. 직접 부하 제어는 이런 전선을 통해서 어떤 단말 장치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고요. GSM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 부하 관리 똑같습니다. 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 감액을 하거나 조정 금액 요구를 하기 위해서 통신으로 뭔가 죽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EMS 전까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면은 직접 부하제 DSM이죠. 아까 SSM이 뭐라고요? Supply Side Manager과 대응되는 거라. 이건 공급자 관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수요 관리고 이건 공급자 관리. 아까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부하 관리에는 두 개가 있다. 수요 관리하고 공급자 관리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요 관리는 부하 관리가 있는데 부하 관리는 간접 부하 관리, 직접 부하 관리, 소비 절약이 있다 이거죠. 이런 내용도 보시면 여기 수기 부절 증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수가 어디 있을까요? 최대 수요 억제, 수기, 기저부하 증대. 예? 그 다음에 수기부, 최대 부하 이전, 전략적 소비 절약, 전략적 소비 증가. 여기네 수기부 증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반대로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바꿔주시면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기부절 증가만 알고 계시면은 그림 그리고 하시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가변부하 조성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직접 부하제는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있죠.
7, 8월 2개월간에 걸쳐 제어 대상 용량에 대한 기본 지원금을 받는다. 직접 부하 제어 신청하면 7, 8월 달에는 걔네들이 한전에서 우리들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밤에 돌리고 싶은데도 그때 전력량이 부족하면 쟤네들 못 돌리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꺼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전기요금 봐가면서 천천히 관리를 하면 되는데, 부하율 악화되고 전력 수요 급속한 신장이 됐다. 아까 부전발이라고 했죠. 부전발. 부하율 약화, 전력 수요 급격한 신장, 발전 설비 확충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전발 때문에 이런 수요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부전발 하면 부하율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전력 수요의 급격한 신장이 일어나고 발전 설비 확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더라. 이런 건 부전발로 알고 계시면 되죠. 옛날 영화 봤더니 토끼발이 뭐냐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 미션 임파서블 4인가요? 3인가? 토끼발이 나옵니다. 토끼발이 뭐냐고. 토끼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영화에서 뭐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토끼발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 못 봐가지고, 네? 얘는 부전발입니다. 그러면서, 부전발이 뭘까? 부하율 악화, 전략적, 전력 수요 급격한 신장, 그 다음에 발전 설비 확충 어려움, 이렇게 외워두셔야지만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직접 부하 대상은 5000kW 이상, 500kW 이상은 10% 미만이라도 된다. EMS, 이 다음에 이제 EMS가 나오죠. EMS 딱 나오면은 여기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스카다가 되겠죠. 스카다 밑에 요 밑에가 다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스카다에서 넘어가는 요 스카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다. 근데 EMS는 에너지 관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여기서는 EMS로 되는 거고요. 그냥 그 변전소 쪽에 그 전기를 감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스카다 개념이 됐을 텐데 이건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EMS가 된 겁니다. 배전 자동화는 그런 겁니다. 그냥 배전 자동화가만 사고가 났을 때 옮겨주거나 이런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직접 부하 제어, 전력 수급 불안정, 부하 관리의 강화화, 이런 큰 제목들은 우리나라 전력 부하 관리 사업이 나갈 방향, 비상시를 대비해야 된다. 적정 예비율이 있어야 된다. 적정 예비율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된다. 지금 5% 이상 있으라고 뭐 8% 이상 있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5% 이상이면 큰 겁니다. 지금 뭐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8% 정도 나오는데 어떤 때는 뭐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3%는 아주 작다는 얘기죠. 뭐 하나 떨어져 버리면은 정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M, 인터넷. 이것도 아까 보시면 DSM이라는 게 간접 부하 관리죠. 아니, 직접 부하 관리도 되죠. DSM은 디맨드 사이드 매니저니까, 예? 직접 부하고 간접 부하고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대신, 부하를 관리하는 거죠. 공급자 측면에서 관리하는 건 SSM이고, DSM은 디맨드 사이즈니까 수요 관리인데, 수요 관리 기법에는 직접 부하 관리도 있고, 간접 부하 관리도 있었으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영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뭡니까? 직접 부하제에서는 수급 변경이 일어나도록, 여기 보시면, 어떤 망들을 통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을 줄여줄 수 있게끔. DLC, EMS, 직접 부하제가 주 단말령기. DLC 이런 것들은 뭐 DLC가 다이렉트 로드 컨트롤 메인 서버니까 서버에서 다이렉트로 PLC 같은 거죠. 프로그래머인데 얘는 다이렉트니까 그냥 뭐 들어오면 그냥 다이렉트로 나가라 이거죠. 하드웨어로 꾸몄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별도로 안에서 꾸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들이. 요즘은 소프트웨어로 다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추가만 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의 각각의 아웃풋들이 이런 DCS 서버 쪽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DDC 컨버터 쪽에서 나가가지고 말단 부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이 말단 부하들 테스트 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IFT라는 시그널 테스트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FAT 들어가서 팩토리에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테스트를 끝내놓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클로징이 되면은 이제 도큐멘트 넘버가
2번에서 1번 정도, 또 0번에서 1번 정도, 또는 4번에서 1번 정도 해가지고 바뀌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돼 있죠. 직접 부하제어, 통신방식 TCP 이더넷. TCP IP 이더넷이라는 건 트랜스포 코드 프로토콜 앤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를 가지고 범용적인 그냥 이더넷, 우리가 쓰고 있는 RJ45 케이블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장 범용적인 랜 특성이고 10에 100Mbps입니다. 외부로 랜선이 없어도 됩니다. 내부 간에 랜선만 있으면 되고요. 내부 간의 기기가 같은 기기면 됩니다. 뭐 LG하고 현대하고 안 되니까 됩니다. LG하고 SK도 되고요. LG하고 뭐 KT도 다 됩니다. 단지 이제 거기서 이제 방식들이 약간 틀려지다 보니까 뭐 암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TCP 이더넷은 다 사용이 됩니다. DCS 통신, 뭐 이거는 분산제어 쪽이니까 좀 더 어려운 거니까요. 분산제어 통신 방식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돈인들에서만. 운영 방식은 예비율 정형 방식하고 운영자 제어 방식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요. 전력계통에서 요금 할인 제도. 어떻게 요금을 할인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향후 전망. 어떻게 이제 개발되고 어떻게 운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얘기죠.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예, 그 외국 가서 보는 자료들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그 2장 끝났다 그러고 나서 요약을 한 번 더 해야죠. 2장에 있는 게 무엇일까? 14장에서 딱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보시죠. 조용심 씨,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대전 쪽에. 지금까지 들었었나요? 예. 요 중에서 수요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EMS. 예, EMS도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자꾸,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그냥 덮어버리시지 말고 오늘의 중요한 게 뭐였지? 이걸 한번 해보셔야지 그게 남아있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오래 가니까. 자기 전에 리마인드 하기 전에 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죠. 제목만이라도. 여기 이제 EMS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EMS를 보시면은. EMS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지향한 방법으로서 개통 운영 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개통 운영 방식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EMS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조속기제어, 발전기, 이렇게 나와있죠. 적체지 식용주 생각나시나요? 6장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림, 그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EMS 부분에 대한 것들, 아까 발전소나 이런 쪽이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쪽에는 우리는 접수가 안 돼가지고 못 갈지도 모르고, 만약 이런 데들도 접수를 해놔야지 선착순으로 몇 명만 해가지고 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해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주관하는 행사 쪽이나 그쪽에. EMS 기능은 기계, 발급, 안자원 이렇게 됩니다. 운영 기능이 있고 안정도 기능이 없고, 여기 있네요. 안정도 기능이 있고요. 자료 제어 기능, 원망 감시 기능,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참조만 할 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아고라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하더라, 뭐뭐 하더라, 이런 그 유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랑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일단 일관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죠. 왜냐면 영문 오역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영어를 한글이나 또 영타로 변환하면서 뭔가 깨졌을 수도 있거든요. 발전비용 계산하는 거, 이게 연료 소비량과 생산비를 거쳐서 가는 거고, 개통 해석은 일부 추가 가능하고, 미래 전력개통 종합 자동화 시스템은 이건 중앙급전이죠. EMS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부하의 표현.
EMS까지만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EMS라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 감시하기 부분 상위 계층이란다. 상위, 맨 상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스카다라고요. 그 밑에 뭐라고요? 다스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뭐 최등급, 그다음 중급, 고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개통안전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제어하고 준비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장어집에서도 그 뭐 보시면은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저기를 하는데 메뉴에서 보고 있는 부분. 딱 뭐 반찬이 있으면은 뭐 메인 반찬이 있고 어디 음식점에 가면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반찬이 뭐냐 이거죠. EMS가 메인 반찬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적체직 신경주, 예? 다발계 경자에 예? 상선상금 사연 뭐 이렇게 나오죠. 적체직 신경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EMS로 종합제어 관리한다. 여기 부분이.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못 오니까 아마 이 옆으로 오겠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보시면 CCC, NCC, RCC 이렇게 설명해놨죠? CCC, NCC, RCC. 여기 보면 LMS하고 윈, 대용량 발전소, 1호사 이하 소규모 발전소, 수력 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S 구성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EMS 기능에서 기계 발급 안자원, 기계 발급 안자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다고요. 기본 기능이 있고 계획 및 운영 기능이 있고 발전 제어 기능이 있다. 발전 제어는 AGC를 해가지고 AFC하고 ELD를 같이 돌린 거다. 급전은 모의 훈련은 말 그대로 모의 훈련해가지고 사람이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안전 제어는 이제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 문 닫아놓고 안전하게 제어하면서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주고 또 보시면은 제어 감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기계 발급 안전만 있으면 이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제금정, 이코노믹 디스패치에서는 자동 발전 제어 기능, 예비력 감축 기능, 발전 기용 계산 및 평가, 개통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중앙급전 밑에 스카다가 있고 스카다 밑에 이런 스카다 밑에 또 집중지에서 스카다가 또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배전자동화가 서로 양호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부하의 표현, 부하의 특성과 동작을 짓는데 부하 수요 모델과 부하 응답 모델이 있다. 부하 수요 모델이 뭘까요? 아까 SSM 같은 부분이고 부하 응답 모델이 아까 DSM 해가지고 나눠줬던 그 부분 같은데요. 같이 특히 개통 해석의 미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하 응답 모델이다. 부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요거 같은 전압빛 보수 변동은 유효진력과 무효진력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P는 V의 M이다. M 값이 작을수록 전압 안정을 쓰면서 가오택해진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잊어먹으려고 무겁지만 이걸 넣어놨다는 얘기죠. 부하 응답 모델별 특징. 아까 얘기했죠. ZIP, Z, V 자성, I1 1승, P 2승입니다. 이 앞에 놨던 걸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P는 V의 자성.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EMS 전까지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렸고요. EMS까지 끝났으니까 전력계통 주파수 특성 영수는 잠깐 다른 시간대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